9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실업의 문제입니다. 실업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에서 두 번째 9장의 두 번째 토픽에서 실업은 왜 생기는가? 우리가 뭐 지난 팬데믹 3년 전의 팬데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슈들을 우리가 뭐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모임이라든가 뭐 행사, 그다음에 가족들 혹은 친구들끼리 어떤 외식, 그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제 기업들의 재고가 늘어나겠죠. 소매 판매가 많이 둔화가 되면 팔리지 않고 남는 것들, 이게 재고니까요. 생산했지만 그 해에 생산했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들, 그래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생산량을 줄여야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생산을 해서 재고만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조업을 단축한다든가 혹은 뭐 조업을 중단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는 이제 해고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실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대체로 실업은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 1분기부터 Q1은 1분기란 뜻이고요. 1분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2023년 1분기까지 실업률 데이터를 이제 그려봤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실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실업률인데요. 2.7%까지 떨어졌고 여하튼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높았던 실업률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에 높았던 실업률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전반적인 실업률의 추세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은 나오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장기적인 어떤 실업률의 추세는 어떠했을까? 대체로 한 이런 그런 비슷한 장기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실업률도 어떤 추세가 있고 실제로 이 추세 주변으로 우리가 관찰한 실업률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치 GDP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장기적인 실업의 추세, 실업률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적인 트렌드를 한번 찾아보면 이러한 비슷한 추세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자연 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어떤 추세 또는 자연 실업률을 주변으로 실제 실업률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자연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관찰한 실업률과 제가 이 붉은색 실선으로 표현을 했던 자연 실업률 사이의 차이를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실제로 어느 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자연 실업률과 실제 우리가 관찰한 실업 사이의 차이가 이만큼 발생하는데 자연 실업률보다 실제로 실현된 실업률이 더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자연 실업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를 하고요. 위쪽에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 값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비교적 높았던 시기 이럴 때의 자연 실업률과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둘 다 퍼센트니까 자연 실업률도 퍼센트고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실제 실업률도 퍼센트니까 이 둘의 차이는 이제 퍼센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퍼센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의 차이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그림인데요. 당연히 0 주변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근의 실업률 이 상태는 자연 실업률보다 낮았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높았던 실업률은 여기니까요. 높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업을,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과의 퍼센트 차이를 보통 우리가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yclical unemployment라고 하고요. 일정한 어떤 사이클을 갔잖아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런 사이클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업률이 사이클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두 가지 표현은 다른 표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실업률 자체가 어떤 사이클을 갖는다. 경기적 실업률이 경기에 따라서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또는 실업률 자체가 사이클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둘은 별반 그렇게 다른 표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률이 경기랑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막대 그래프는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경기적 실업이고요. cyclical unemployment를 보여주는 것이고, 붉은색 점선은 실제 GDP와 우리가 관찰하는 GDP와 잠재 GDP, potential GDP 사이의 차이를 점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점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붉은색 점선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으면 이건 침체고요. 그러니까 트렌드보다, 장기 성장 추세보다 GDP가 더 낮은 것이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제 과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한국은행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호황, 불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호황, 이 호자가 좋을 호자잖아요. 이렇게 쓰나요? 좋을 호자 한자로 좋을 호자를 쓰는데, 이게 좋다는 것이 사실 좋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경기가 과열되면 대체로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과도하게 이렇게 추세로부터 위쪽으로 많이 이탈하는 것은 사실상 그 거시경제 안정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어서요. 대충 그렇습니다. 보면 침체 시점에서의 실업률은 대체로 높고요. 그러니까 붉은색 점선이 아래쪽으로 가면, 그러면 대체로 막대 그래프는 위쪽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붉은색 점선이 위쪽에 있으면 실업은 대체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실업의 막대 그래프는 아래쪽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있으면 또 실업의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이제 반드시 안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경기 침체 구간인 것 같은데 보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막대 그래프도 경기적 실업도 마이너스 값을 가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0%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체로 경기가 과열되면 경기적 실업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적 실업은 플러스 값을 갖더라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열일 때는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침체가 되면 경기적 실업은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이 높다는 거고요. 낮다는 거고요. 자, 요 첫 번째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것이죠. 그냥 자연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자연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이 더 높다면 경기적 실업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앞에 그림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이 그림은 가로축의 변수가 실제 GDP와 잠재 GDP 사이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게 0을 주변으로 해서 플러스 값을 갖는다면 이쪽이면 이제 과열이고요. 이쪽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면 이제 침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적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경기적 실업도 이쪽이면 플러스 쪽이면 그러면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뭐 대체로 뭐 한 3.5%쯤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실업률은 뭐 4%, 뭐 4.5%, 5% 이렇게 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꽤 높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 아래쪽이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가 과열될 때는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고요. 경기가 침체가 될 때에는 그때는 대체로 경기적 실업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러면 당연히 과열이 되면 경기적 실업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뭐 여기에서 주로 관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경기적 실업은 여기에서 대충 관찰이 돼야 되겠죠. 물론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대체로 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제가 쭉 한번 찍어봤고요. 실제 GDP와 잠재 GDP 사이의 차이를 가로축 변수로 하고 세로축에는 경기적 실업을 표시를 한 다음에 한번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과열이 될 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떨어지고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제 한국은 이 그림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보이진 않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몇몇 국가들을 보면 그럼 이제 실업률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뚜렷한 직선의 형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한국 데이터도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업은 왜 생기는가 두 번째 뭐 이슈로 이제 우리가 실업의 종류를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완전 고용 수준에서도 실업률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보려고 하는 이제 마찰적 실업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은 실업률 0%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해서 제가 뭐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평균적인 고용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full employment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직자들은 존재할 수 있겠죠.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은 언제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 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일종의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저 동태적인 변화는 항상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실업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사실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봤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수준에서도 실업률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마찰적 요인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마찰적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우선 첫 번째 경기적 실업, 이걸 cyclical unemployment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할 텐데,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변하는 실업률을 혹은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 변동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그래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뭐 제가 장기적인 어떤 추세, 실업률의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또는 완전 고용 수준에서도 제가 실업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서 나타나는 실업률 또는 포텐셜 GDP에 대응하는 실업률, 다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이유가 바로 경기적 실업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뭐 당연히 경기 침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이유는 당연히 경기적 실업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건 플러스겠죠. 이것도 당연히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자연 실업률로부터 얼마만큼 실제 실업률이 벗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세 가지 실업을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실업은 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mutually exclusive 하다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실업이 반드시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실업은 이렇게 실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고, 어떤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고, 어떤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뭐 경기적 실업이고, 마찰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실업이 나타났을 때는 그 실업이 경기적 실업인 측면도 있고요, 마찰적 실업인 측면도 있고, 구조적 실업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이렇게 다 중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교집합이 굉장히 큰,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인터섹션이 존재하는 그런 실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거나 아니면 저거거나 아니면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딱 하나로 찍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찰적 실업은 이건 frictional unemployment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프릭션이죠. 이게 프릭션이 마찰이잖아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현실에서 얘기하는 그런 마찰. 노동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되지는 않아요. 물론 과거에는 혹은 뭐 지금도 노동시장을 대충 설명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초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을 설명한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한 것처럼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설명한다면 노동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들이겠죠. 레이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디맨드 사이드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의 서플라이 사이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면, 그러면 그 누군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즉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즉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뭐 당연히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뭐 짧게는 며칠 혹은 길게는 이제 몇 주일씩까지도 걸리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채로 신입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 뭐 시험도, 서류도 통과해야 되고, 서류 통과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들은 뭐 면접도 해야 되고, 면접 통과하고 나면 또 그 자체 그 회사가 제시하는 어떤 일종의 그 리튼 테스트 같은 게 또 있잖아요. 필기 시험도 또 통과해야 되고 뭐 등등,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뭐 한 달, 뭐 길게는 뭐 두세 달씩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잡 서치를 하는데 뭐 단순히 2, 3일 잡 서치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구직 기간이 꽤 깁니다. 물론 경기가 뭐 좋으면 구직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정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업들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쉽게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 사람 뽑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력을 축원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데 어떤 일정한 시간이 반드시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요인을 이제 마찰이라고 부르고요. 일종의 프릭션이 존재하는 것이죠. 레주메 보내고 그 다음에 인터뷰 오퍼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최종적인 잡 오퍼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일종의 프릭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자신에게 잘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 실업인데, 구조적 실업은 산업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structural unemployment라고 하고요. 그 스트럭처와 관련된 것이다. 주로 이제 산업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스매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미스매치. 영어로 하면 미스매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상대가 원하는 기술 수준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경제학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한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학 분야는 점점점 뭐 그렇지는 않지만 경제학 분야는 점점점 쇠락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 분야는 점점점 이렇게 막 팽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쇠락하는 경제학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만약에 해고가 될 것이고, 혹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고, 제가 종사하던 분야의 산업은 점점점 쇠퇴할 테니까 웬만해서는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을 테니까 컴퓨터 산업 분야의 IT 분야라든가 뭐 AI 분야에 쉽게 진출하는 것은 어렵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실업 상태에 머물러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제학 분야가 막 팽창하고, 만약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조금씩 최근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든가 뭐 프로그래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산업 구조에 따른 미스매치, 그다음에 이러한 미스매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스킬, 훈련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미스매치는 스킬 미스매치는 대체로 이제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학 분야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한국에는 매우 다양한 산업이 있고요. 실제로 뭐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산업 구조가 매우 다양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우 다양한 산업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항상 다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한국 경제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산업이 다 동시에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에도 상대적으로 쇠락하는 산업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쇠락하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산업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흡수가 될 수는 없겠죠.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예를 들면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건설업이 만약에 쇠퇴하는 경우 다른 분야로 가야 될 텐데, 제조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도소매업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산업 간 이동이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스킬 미스매치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게 아마 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 아래쪽 사진은 저희 동네에 제가 종종 가던 대중 사우나, 최근에 대중 사우나는 정말 많이 그 폐업한 것 같아요. 이게 건물 하나를 다 사우나로 쓰고 있었는데, 뭐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원체 손님들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난방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사실 이런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진작에 잘 업종 변경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은 이렇게 건물 헐고 있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요. 마지막으로 한 장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찍어놨는데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여기는 명동에 애플 스토어가 새로 문을 열었고요. 명동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반대로 관련된 IT 쪽 분야, 뭐 애플 스토어 같은 곳은 새롭게 또 하나의 스토어를 명동에 굉장히 크게 열었어요. 가로수길보다 제 생각에는 규모는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어떤 산업은 쇠퇴하고 어떤 산업은 이제 성장하는 일들이 뭐 늘 발생하죠. 그러면 물론 이제 요 대중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산업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이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러한 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스킬 미스매치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쪽 산업에서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산업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 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뭐 기술이라든가 스킬, 그 다음에 뭐 교육, 트레이닝, 이런 것들과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보유했던 그런 기술, 교육, 훈련 이런 것들 사이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막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산업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일하던 곳이 만약에 쇠퇴한다면 대체로 뭐 과거에 습득했던 그런 지식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킬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긴 실업 기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부르고요. 대체로 이제 스킬 미스매치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한 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한 산업이 이렇게 융성하는 팽창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그 산업의 다이나믹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뭐 지역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인구 구조, 문화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지역과 산업을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뭐 거제도 같은 곳에는 이제 조선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선업의 쇠퇴가 거제도 지역의 경제 구조에 그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과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이 이제 악화되는 경우에도 구조적 실업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젊은 인력들의 고용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최근에 대부분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채용 관행, 채용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된다면 경력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구직 기간,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고용은 말씀드렸듯이 그 잠재 GDP에 대응하는 고용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수준에 대응하는 실업률, 그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실업률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때 대응하는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서 나타나는 실업률. 그리고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 같은 것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 수준에서도 실업은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다시 한번 보시면 주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영향을 받고요. 이제 그 뭐 한 가지 제가 뭐 주의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주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만 어떤 전반적인 그 경기 변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찰적 실업도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이 마찰적 요인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직자들의 구직 기간이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길어져서 마찰적 실업이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구조적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꽤 많은 산업들이 심각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경영 여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서 경기가 좋지 않다면 침체기라고 한다면 구조적 실업도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냥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요. 우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들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무엇이냐? 경제활동 인구는 바로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 밑에 거는 같은 것입니다. 고용이 취업자고요. 취업자의 숫자고 그 다음에 실업이 실업자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혹은 고용 취업자들 더하기 실업자 분의 실업자들의 숫자. 그러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이렇게 표시하면 꽤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쪽이 취업자고요.
이쪽이 실업자들일 텐데 이 동그라미 타원 중에서 바로 이 실업자들의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경제활동 인구죠. 요게 바로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그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하면요. 우선 전체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인구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15세 미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차일드 레이버니까요. 15세 이상 인구를 이건 이제 어퍼 바운드는 없어요. 65세까지다 이런 건 없고 뭐 70세, 80세, 90세 뭐 이상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돼요. 15세 미만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겠죠. 그 경제활동 인구는 말 그대로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들도 아니고 실업자들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이버 포스 경제활동 인구를 레이버 포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out of labor force라고 합니다. 혹은 뭐 not in the labor force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labor force와 out of the labor force로 이제 혹은 OL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out of the labor force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당연히 labor force는 일하는 사람들과 구직자들로 당연히 구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는 일을 하고 있거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실업자인가? 크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조금 엄격한데요. 첫 번째, 조사 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4주 동안 조사 대상 주간을 포함을 해서 이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지금 당장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을 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실업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그것도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주 동안 일을 하다가 이번 주에 좀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실업의 어떤 이 카테고리가 조금 너무 엄격하니까 이걸 좀 다르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취업자일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취업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취업자냐면 조사 대상 주간에 보통 이제 15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주를 우리가 보통 조사 대상 주간, reference wee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주를 이제 딱 찍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어느 한 일주일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찍으면 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15일, 매월 15일이 들어가 있는 그 주를 이제 보통 우리가 찍어서 그 주에 1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일을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 일을 해도 이제 취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실업과 고용 혹은 이 둘 사이의 경계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는 일을 하지 않았, 조사 대상 주간에는 1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조사 대상 주간 15일을 끼고 있는 주간에는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달에는 이쪽에 있다가 또 어떤 달에는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그 카테고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충족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도 취업자로 간주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급가족 종사자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사업체 잠깐 우리 이번 달에 조금 일이 많아서 바쁜데 잠깐 와서 좀 일을 도와달라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 요청으로 가서 일을 도와드려요.
일을 도와드린 다음에 뭐 용돈 뭐 얼마 받겠죠.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사실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가족이 일하는 경영하는 회사에 가서 잠깐 일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무급가족 종사자,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죠. 뭐 용돈 정도만 받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취업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보수로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가서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죠. 가서 이제 한 18시간 일주일에 꽤 많은 시간입니다. 18시간이면 뭐 거의 3일 정도를 되게 인텐시브하게 일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고용률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는데 고용률은 분모가 좀 달라요. 실업률의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자들과 실업자들로만 구성된 레이버 포스예요. 그런데 고용률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인구를 카운트를 합니다. 물론 15세 미만은 뺀 인구, 그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들의 숫자가 바로 고용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건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 가운데 Labor Force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Labor Force의 비중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체 인구를 이렇게 취업자들과 employed와 unemployed와 out of the labor force EUO로 이제 구분해 보죠. 그럼 이제 이게 바로 labor force인 거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에서 바로 이 labor force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혹은 뭐 전체에서 취업자들과 실업자들, 그러니까 labor force,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한번 끊고 다음 이제 10장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